1997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세의 탁월한 IT 정보 분석가이자 태권도 검은띠 유단자인 한 여성이 저녁 송별회를 마친 후 쥐도 새도 모르게 흔적을 감췄고, 끈질긴 수사 끝에 조금씩 드러난 그날 밤의 진실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김수진이다. 1971년 10월 5일에 태어난 그녀는 훌륭한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서울의 한명문 고등학교 교장인 김형석이었고, 어머니 이명희 역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수지는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다정하고 예의 바르며 효심이 깊은 딸이었다. 그녀는 학업에 재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운동도 무척 좋아해 태권도 유단자 검은띠이기도 했다. 1992년 고등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뒤 수지는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뛰어난 IT 분석가로 활약하던 그녀는 미국 현지에서 만난 다정하고 능력 있는 재미교포 이진우와 1995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고소득 전문직 부부로서 두 사람의 미래는 더없이 밝아 보였다. 하지만 1997년 초 건강검진을 받던 아버지가 희귀위암 판정을 받으며 평화로웠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 성공률이 높다는 소식을 들은 수지는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1997년 10월 15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했다. 그녀에게 가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돌본 덕분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속도도 매우 빨랐다. 안도감을 느낀 수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출국을 하루 앞둔 1997년 11월 14일,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가족과 절친한 지인들은 수진의 출국을 배웅하기 위해 저녁 송별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 즐거운 송별회 직후 그녀에게 상상조차 못할 참극이 닥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시간을 되돌려 1997년 11월 14일 저녁으로 가보자. 수진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 식당가에서 송별회가 열렸다. 저녁 8시경 수진은 직접 차를 몰고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도착했다. 당시 지하 주차장은 조명이 일부 고장나 있어 꽤 어둡고 한산했다. 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향하던 중 수진은 차 안에 주차권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 한국의 많은 백화점은 출구에서 요금을 정산하는 대신 매장에서 주차권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수지는 어머니에게 괜찮아요. 밥 다 먹고 이따가 차에 가서 가져오면 돼요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식당에 도착하자 곧이어 다른 지인들도 합류했고 수지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밤 10시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피곤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수지는 어머니와 여동생 수아를 먼저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오기로 했다. 새 모녀가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수지는 주차권이 여전히 차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어머니와 수아에게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로비에서 주차장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음에도 20분이 넘도록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해진 가족이 그녀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두 사람이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지만 수진의 차는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고 그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충격에 빠진 가족은 식당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결국 휴대폰 전원마저 꺼져버렸다. 가족들은 즉시 주차장 보안 요원에게 달려가 CCTV 확인을 요청했다. 규정상 자정이 넘어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거절하던 보안 요원은 가족들의 간절한 애원 끝에 영상을 틀어주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장면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밤 10시 16분경 수진이 차문을 열고 주차권을 찾기 위해 허리를 숙인 순간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등 뒤에서 그녀를 덮쳤다. 수진은 태권도 유단자였으나 실전의 기습 공격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격렬하게 저항하던 그녀는 남성에게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가격당한 뒤 힘없이 쓰러졌다. 괴한은 의식을 잃어가는 수진을 조수석에 밀어넣고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주차장 요금소 차단기를 부수고 밖으로 도주해버렸다. 화질이 좋지 않은 데다 조명까지 어두워 범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 이명희의 다급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가족들은 경찰의 수사만 기다릴 수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서울 시내 곳곳을 차로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틀이 지나도 진전이 없자 가족들은 언론에 사건을 제보하고 0만 원의 현상금과 함께 대대적으로 실종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 사건은 연일 뉴스에 보도되며 전국적인 분노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경찰은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다. 수사가 난항을 겪던 1997년 11월 16일 한 순찰 경찰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버려진 공사장 인근에서 수진의 차량을 발견했다는 무전을 쳤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의 처참한 상태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전면부 범퍼는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을 때 찌그러진 듯했고 우측 앞바퀴 타이어는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혀 완전히 찢겨나간 상태였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뒷좌석에서 다량의 혈흔과 정액 반응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누군가 차 안에서 수진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이 분명했다. 경찰은 즉시 수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놀랍게도 한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위치 추적을 통해 경찰은 즉시 최동수라는 이름의 배달 트럭 운전기사를 찾아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신문 결과 그는 사건과 무관했다. 최동수의 진술에 따르면 11월 15일 이른 아침 배달을 가던 중 공사장 인근에 세워진 차를 보았다고 했다. 자신의 트럭 시트가 고장나 받칠 만한 나무 토막을 찾으러 내렸다가 승용차 뒷좌석에 벌거벗은 여성과 운전석에 앉은 남성을 목격했다. 그저 미래를 즐기는 연인이라 생각하고 지나쳤던 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곳을 지났을 때 차 안에 아무도 없고 뒷좌석에 여성의 가방과 휴대폰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주변에 사람이 없자 순간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다. 최동수의 체격은 CCTV 속 범인과 전혀 달랐고 그가 묘사한 운전석 남성의 인상착의는 CCTV 속 실루엣과 일치했다. 결국 그는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고 핵심 목격자로 전환되었다. 수진이 실종된 지 4일째 되던 1997년 11월 17일 차량이 발견된 곳에서 약 2km 떨어진 도로변 하수구 맨홀 주변을 걷던 공사장 인부 하나가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았다. 호기심에 맨홀 뚜껑 역할을 하던 나무 판자를 치운 그는 시멘트가 채워진 타이어 2개와 함께 새까맣게 불에 탄 시신을 발견하고 기겁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두 팔을 가슴에 모은 채 까맣게 수처럼 타버린 상태였다.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복부에 찔린 2번의 치명적인 자상이었으며 불을 지른 것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사망 직전 끔찍한 성폭행을 수차례 당해 하반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법의학팀은 시신에 남아있던 정액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수진의 여동생 수아와 절친한 친구를 영안실로 불렀다. 수아는 시신의 일부 타다 남은 청바지 조각을 보자마자 언니에게 빌려줬던 옷이라며 오열했다. DNA 대조 결과 시신은 김수진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결정적인 목격자들이 등장했다. 11월 15일 새벽 윤미숙이라는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녀는 새벽에 운전을 하던 중 타이어가 펑크나 갓길에 차를 세운 한 남성을 우연히 마주쳤고 그 남성이 타이어 교체 공구를 빌려달라며 창문을 두드렸다고 했다. 윤미숙의 일행이 차에서 내려 교체를 도와주려 할 때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낯선 여성을 보았다. 차 안의 여성은 두 손을 간절히 모은 채 애처로운 눈빛으로 윤미숙을 바라보며 무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이상함을 느낀 윤미숙이 차에서 내려 다가가려 하자 당황한 남성은 타이어 교체를 멈추고 황급히 차에 올라타 도주해버렸다. 기지를 발휘한 윤미숙은 그 차의 번호 서울 32가 7184를 수첩에 적어두었고 이는 수진의 차량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강태식 순경으로부터 나왔다. 11월 14일 밤 23시 15분경 강순경은 동료와 함께 순찰을 돌던 중 갓길에 어두컴컴하게 주차된 차 한 대를 발견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30분 뒤 다시 같은 장소를 돌았을 때도 차가 그 자리에 있자 의심을 품고 다가갔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운전석에는 한 남성이, 조수석에는 몹시 불안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강순경이 창문을 두드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남성은 순순히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랜턴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던 강순경은 조수석 여성이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살려달라는 듯한 수어 같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목격했다. 직감적으로 범죄를 의심한 강순경이 즉시 하차를 요구하자
남성은 갑자기 돌변하여 이 가짜 경찰 새끼들아, 강도지? 라며 욕설을 퍼붓고는 차문을 잠그고 엑셀을 밟았다. 강순경이 즉시 권총을 빼들어 공포탄을 쏜 뒤 도주하는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지만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번호판은 외우지 못했지만 강순경의 손에는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그대로 쥐어져 있었다. 당시 수진의 실종 사건이 경찰 내부에 널리 전파되기 전이라 상부의 신분증만 보고했던 그들은 며칠 뒤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그 신분증의 주인이 김수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함께 남겨진 또 다른 주민등록증의 이름은 박철민이었다. 경찰은 즉각 박철민에 대한 신원조회에 착수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는 이미 오래전 사라진 허위 주소였다. 경찰은 혼인신고 기록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이잡듯 뒤진 끝에 그의 진짜 신원을 파악했다. 1966년 3월 12일에 태어난 31세의 박철민. 그는 김포공항 항공기 내부 청소 용역업체의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배경이었다. 그의 아내는 시중은행의 고위직 직원이고 슬하에 5살 난 아이가 있었으며 아내는 심지어 임신 3개월 차였다. 전과 하나 없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주변의 평판도 좋은 그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눈치를 채고 도주할 것을 우려해 그의 아파트 주변에 잠복했다. 사흘간의 잠복 끝에 1997년 11월 20일 새벽 4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박철민을 덮쳐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악랄한 살인마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갑을 찬 그는 전혀 반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띠며 너무나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뒤졌고 세탁기 안에서 다량의 혈흔이 묻은 짙은 남색 점퍼와 청바지를 찾아냈다. 점퍼와 바지에서 검출된 혈흔과 정액의 DNA, 그리고 강태식 순경의 정확한 지목들이 되자 그는 결국 체념한 듯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박철민은 형사들을 대동하고 강남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가 범행 과정을 상세히 재현했다. 11월 14일 밤 우연히 길에서 빼어난 미모의 수진을 본 그는 순간적인 짐승 같은 욕정에 사로잡혀 오토바이를 타고 모녀의 차를 백화점 주차장까지 미행했다. 차에 다른 가족이 있어 한동안 기회를 엿보며 숨어있던 그는 마침 수진이 주차권을 찾으러 홀로 돌아오자 품에 숨겨둔 흉기로 그녀를 위협해 차에 밀어넣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수진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두 차례 성폭행했으며 수진이 끝까지 거세게 반항하며 얼굴을 핥히려 하자 당황한 나머지 흉기로 복부를 2번 찔렀다고 했다.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는 그녀를 보고 이성을 잃은 그는 옷가지로 그녀를 묶고 시신을 분당의 공사장 맨홀 아래로 던졌다. 그런 다음 공사장에 굴러다니던 타이어 2개와 굳지 않은 시멘트를 들이붓고 나무 판자로 덮어 은폐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휘발유와 라이터를 챙겨 돌아와 시신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모든 자백과 증거가 확보되며 사건은 쉽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박철민의 가족이 선임한 거물급 형사 전문 변호사 한상우가 판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법정에선 박철민은 기존의 모든 자백을 번복하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자백하지 않으면 임신한 아내와 부모님까지 공범으로 엮어 감옥에 보내겠다며 강압 수사를 했다는 억지를 부렸다. 명백한 혈흔과 정액 DNA 앞에서도 변호사 한상우는 뻔뻔한 논리를 폈다. 그는 이 모든 증거가 살인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며 5가지 모순점을 지적했다. 첫째, 백화점 CCTV 화질이 너무 흐릿하여 화면 속 범인이 박철민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할지라도 수진이 자발적으로 차에 탔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수진은 태권도 검은띠 유단자인데 무술을 전혀 모르는 평범한 남성에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하고 완벽하게 제압당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셋째, 수진에게는 강태식 순경을 만났을 때와 윤미숙이 타이어 교체를 도와주러 다가왔을 때 등 도망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문을 열고 뛰쳐나가지 않았다. 넷째, 박철민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 묻은 청바지는 경찰이 정확한 치수를 측정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옷이라 확정할 수 없다. 다섯째, 수진의 몸에서 박철민의 정액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으며 차 안에서 격정적인 관계를 맺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일 뿐 살인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 궤변에
방청석과 언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범죄심리학자는 변호사의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산산조각냈다. 심리학자는 태권도는 규칙이 있는 스포츠일 뿐입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흉기를 든 괴한이 기습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때 아무리 무술 유단자라 하더라도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에 빠져 몸이 굳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또한 순경과 목격자를 만났을 때도 조수석에서 흉기로 찔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판단과 도주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비록 그가 살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으나 실종 순간부터 시신 유기 장소까지 모든 동선에 그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1999년 8월 12일, 50일이 넘는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수십 명의 증인 진술과 압도적인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박철민에게 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20년, 그리고 끔찍한 계획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나중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해달라며 뻔뻔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히 기각했다. 결국 오랜 수감 생활 끝에 2008년 5월 10일 박철민은 교도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며 죗값을 치렀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대형 백화점과 마트 주차장에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이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 지하 주차장 내 CCTV 화질 개선 및 사각지대 확충, 긴급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범죄를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다는 뼈아픈 교훈과 함께 가장 안전해야 할 일상 공간에서 쓰러져간 26세 여성의 안타까운 비극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남았다.